여러분, 음산한 디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디밀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고풍스러운 집과 관련된 못삭한 이야기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한 젊은 엄마가 시댁에 들어가서 고요한 밤중에 이상한 환상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따라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 집은 단순한 거지지가 아닙니다. 어두운 비밀과 여전히 담아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는 신비로운 소리와 이상한 감정에 직면합니다. 그녀가 겪는 모든 것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는 자기는 양반의 피를 타고 태어난다, 본관이 어리고 무슨 따위 넛대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신다. 제 아주 친한 친구로만 하도 그런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놈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짓 자체가 따지 안만스럽지도 않아서 그 누구도 그놈의 혈통이 얼마나 특별한지는 별 관심은 없었죠. 하지만 그놈의 할아버지들이 가본 사람이라나 그 아무도 그 친구의 더듬먹거림이 근거 없는 빈소리만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친구의 할아버님 댁은 그 장소 이름만 해도 다들 잘 아실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고장입니다. 봅니다. 할아버님 댁 자체를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민속촌이라고 보시면 딱입니다. 집 건물도 한 채가 아닌 안채, 바깥채, 부엌, 공간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며칠씩 따로 지어져 있고 그 모두가 고풍스러운 지화지붕을 이고 있습니다. 본위에다 방장들마저도 지화장을 이고 돌려져 있죠. 지금이야 그 친구와 제가 시간 맞춰 어디 놀러 간다는 게 웬만한 점인든 아주 대단한 행사가 되어버렸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에 오면 꼭 일주일 정도는 항상 친구로 할아버님 댁에 가서 놀다가 오곤 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익숙한 저와 친구에겐 솔직히 거기에 가도 특별히 친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둘 다 창거리에 앉아 소나기 내리는 것을 즐기는지라 1년에 한 번 가게 되는 할아버님 댁 방문은 그 집 자체가 전린 놀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이 집을 시집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집 오자마자 한 3달 동안은 주말 부부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전림한 차릴 집을 보러 다니셨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겨우 하나뿐이었고 그 집도 결혼식 날로부터 3달은 지나야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밀잡해 나가는 처지였죠. 하지만 그 집이 이래저래 마음에 드신 친구의 부모님은 그 집을 제약하기로 하고 그 3달 동안 아버님은 원래 드시던 하숙집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시고 어머님께서는 시댁 벽두도 배울 자 시댁으로 내려가서 시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시기로 하셨답니다. 물론 주말이라 아버님께서 지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로 타고 내려오셨고요. 그렇게 해서 시어른들과 함께하는 신혼생활을 순조로 2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큰 집에는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당시에 결혼한 나이가 안 된 친구의 작은아버지가 사셨고 집안일을 도우시는 먼 친척벌을 지난 아주머니가 오래전부터 같이 사셨답니다. 친구 아버님 위로 누님 2분과 장남신 큰형님 1분이 계시지만 그 당시 그 3분 모두 결혼하셔서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터라 시골집은 그 큰 덩치와는 안 어울리는 단순한 가족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라고는 하지만 집안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혼자 해야 하는 일거리가 너무 많다거나 3개월에 차로를 떼고 냇가에서 빨래를 해야 하는 시리서리 같은 그런 극적인 일들은 전혀 없이였답니다. 다만 어른들이 일찍 일어나시고 그에 따라 이른 아침을 드시기 때문에 2시간에 맞춰 일어나셔서 비라지마 아주머니가 아침 지쳐 상처낼 때 도와야 하는 제목이 그나마 신경을 써야 했죠. 시계를 맞춰놓고 주무셔도 세느씨가 짐장한 탓이라 항상 일어난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눈이 떠졌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에 포근한 아침잠이 너무 달아서 5분만 더 하는 날이 자주 있으셨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나눠없이 딱 5분만 더 누워있자 하고는 잠염동 시계를 붙잡고 살짝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잠들에 누군다. 아, 실리! 하고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정말 딱 5분이 지나더랍니다. 너무 진짜한 탓에 방금 전 자기를 부르는 소리도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그냥 식욕점에 푹 빠져 있었는데 또다시 누군다. 아, 실리! 하고 부르는 소리에 눈이 확 떠졌답니다. 시계를 보니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보다 20분 정도 더 흘렀고, 시계가 울렸음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명동 소리를 꺼버린 듯 소리를 멈추게 하는 버튼이 눌러져 있었죠. 누굴가 때우는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아침부터 새 며느리가 시어른들께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처음도 아니고 해서 너무나 이상한 마음에 문을 열어 바깥도 살펴보고 했는데 저만 아무도 없더래요. 더군다나 아무리 그때가 지금보다는 몇십 년 전이지만 실험에 꽂힌 쓰리가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기하고 이상해서 그 집안일 하시는 친척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세례리라 너무 진짠을 한 탓에 시력점이 얕아져서 그렇나 보네 라고만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이상한 지분을 도저히 떨칠 수가 없더랍니다. 처음 듣지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같이 집은 자기가 늦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주는 그 목소리가 신기하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못삭할 일까지 하셨답니다. 그 덕분에 들어올 집 자투를 된 새 며느리는 실수를 모면했지만 도대체 그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정말 그 소리 자체가 일진했던 건지, 있다면 누가 왜 늦잠을 자지 못하게 구해준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겁도 많아서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셨죠.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지라 마음속에 있는 독재미 방망이 같은 이야기를 시어른들께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집안일 하시는 아주머니 말씀대로 자신이 하자 진짠을 해서 그런 건가 하면서 속으로만 담아두고 며칠을 보내셨답니다. 그러고는 한 일주일 후에 계획대로라면 남편이 주말을 맞아 시골로 내려와야 됐지만 전달만 지나면 이사 들어갈 집에 도배하는 일이며 지내던 하숙집 이삿짐 정리 등으로 그 주말은 내려오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 대신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가서 주말을 보내시고 가신 길에 덕지로 부르시고 친정어머니도 만나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시집까지로 처음 알은 아들이가 되는 셈이었죠. 목을 늦은다.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에 서울엔 지철을 타려고 결정하신 어머니나 간단하게 짐을 챙기신 후 보통 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를 드셨답니다. 단지 2달 정도였지만 떠나온 서울이 너무나도 그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친정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렇게 설렐 수가 없으셨답니다. 송풍 전날 밤에 아이 같은 설렘으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시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살짝 잠에 드셨는데 갑자기 누우신 이부자리에 뭔가 느껴지는 듯한 기분에 눈을 뜨셨습니다. 조금씩 달가워지다. 밤 안에 모든 것이 푸른빛으로 어슴푸레 보이기 시작하는 때였고 달 안은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눈을 감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불 끝쯤에서 사그라꾸미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이 다가라할 정도였죠. 갑자기 들리는 그 소리에 어쩔 바를 몰라 어머니께서는 자는 척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하지만 잠시나 사그락거리는 잘못 들었던 것처럼 더 이상 들리지 않아 몸을 살짝 돌려 옆으로 누우시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자신의 어깨 아래 몇 발씩 떨어져 있는 이불 뒤퉁이로부터 조그마한 미동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은 척 침눈을 뜨신 채로 목만 살짝 굽혀 미동이 느껴지는 곳을 내려다보셨죠. 미동이 느껴지는 그곳에는 누군가 지금 손으로 눌렀다 뗐다 하듯 이부자리 끝이 살짝 들어가더랍니다. 중물산 이부자리는 손을 두툼하게 넣어 면으로 된 이불 호청을 둘러 만든 옛날식 두꺼운 요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그 위를 닳고 지나간다는 어느 정도 발자국처럼 푹푹 들어가는 두께였죠. 그 요 가장자리 부분이 누가 손으로 누르는 듯 아니면 작은 발로 걸어가는 듯 살짝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도 못 낼 정도로 얼어붙으셨죠. 그 작은 움직임만 천천히 위쪽으로 올라오다가 어머님 얼굴과 세네땀 되는 곳에서 멈추고 더 이상 계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도 채 안 되는 짧은 순간을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나 답답게 너무나 천명하니 적으신 이상한 일 때문에 이른 아침 내내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를 지쳐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죠. 이제는 이상한 이보다 더 이상 그 방에서 혼자 잘 수 없을 것 같이 겁이 나셨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의 퇴근 시간이 아직 좀 남은 이른 오후였기 때문에 길대로 친정집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제서야 기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묘한 기분을 다 잊고 오랜만에 만난 친정어머니와 대학 다니고 있는 여동생에게 그간의 시댁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자. 그리고는 다시 떠오른 몇 가지 겪은 이상한 일들을 위해서 망설이시듯 떠내셨답니다. 늦잠 잘 뻔할 때마다 깨워주는 그 목소리와 바로 물을 겪은 누군가 자기의 이부자리를 매만지는 듯한 그 느낌. 그 얘기를 들으며 여동생은 농담처럼 언니, 무당이라도 찾으려고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대요. 안 그래도 찝찝하고 답답한 기분에 무당 소리를 들으니 정말 승전 안 가본 무당이라도 찾아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하지만 무당을 찾는다는 길 왠지 치치 먹은 할머니들이나 하는 일 같아 막상 그렇게 하자는 소리도 못하셨다는군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친정집으로 퇴근한 신랑을 만나고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과 가진 재미있는 시간에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나가서 벽지도 고르고 도배날도 정하고 그렇게 신혼 차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시댁에서 겪던 모든 일을 까마득히 떠올리지 못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월요일 아침이 왔고 아버님은 잔인어른 댁에서 곧바로 출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계획대로라면 신랑이 출근하는 길을 같이 나서서 다시 시댁으로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친정어머니께서 잠시 더 있다가 가라고 자꾸 잡으시더래요. 그리고는 설리가 출근하자마자 친정어머니가 어머니께 어디 잠시만 들렀다 그 뒤로 내려가라 나서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섰죠. 어머니는 어디 가시는데 이러신다며 친정어머니께 물어보 가는 길을 얘기하자면서 그저 손목을 잡아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시는 길에 그제서야 친정어머님은 오랜만에 집에 오자마자 다친 딸이 한 얘기가 영 마음에 걸리고 걱정이 되셔서 도저히 이대로 보낼 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런 친정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라고 뭐 그런 걸 다 신경 쓰시냐고 난생 처음 시댁이라는 곳에서 남편도 없이 짐자리에서 지내다 보니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는 네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럴 때는 못 보낸다고 하시며 결국은 어느 작은 절까지 딸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불교신자셨는데 특히 친정어머니는 그쪽으로 아주 정성을 쏟아부으셨죠. 하지만 사실 정을 보고 구슬하고 무조건 미신을 따르고 하는 건 글글 본래 뜻 자체와 그리 맞지는 않다는 불려. 그래서인지 무령은 아니고 작은 절에 그런 쪽으로는 아주 예민한 감각이 있으시다는 스님을 찾으신 거였죠.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안부 인사만 드리고 시댁에서 겪은 일은 전혀 말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상한 말을 하시더랍니다. 시집살이가 고달플 일 없겠구나. 안마저로 와시를 보살피는 덕을 믿어오는구나. 이럴 때다 도마리 하시더랍니다. 그러자마자 어머니는 머리가 핀 돌 정도로 놀라셨답니다. 그 아시라는 단어 때문에 화내죠. 게다가 스님을 이미 그 시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바로 앞에 앉아 겁을 잔뜩 먹고 계신 어머니를 보시면서 걱정할 것 없다. 너를 꼬지하려는 게 아니고 널 돕기만 하는 거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그 귀신 자체가 불쌍하니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서 고천에서 떠도면 영혼 하나 좋은 곳으로 보내주자고 말하시더래요. 그를 보는 스님은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고 까지까지 연부를 외우시더랍니다. 한참 말해야 입을 여신 스님의 말씀인즉 지금 시부모님들이 뛰어나기 전 불과 몇 대 바로 위로 아주 어린 나이에 이 가문으로 시집온 주수가 있었고
그 당시 집안이 웬만큼 되며 다른 시집 보낼 때는 그 딸이 고생하지 않도록 친정에서 몸종 하나 둘을 꼭 따라서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디수가 시집을 왔을 때도 이 LD 아씨보다는 나이가 조금 덜 있고, 하지만 지금으로 하면 그마저도 어린 나이에 몸종이 따라왔었죠. 이 몸종 아이는 자기가 모시던 레디 아씨가 시집가는 통에 자신의 부모마저 들고 왔고 이 아씨를 따라와 섬겼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 몸종 아이가 아씨를 평생 섬기지 못하고 아씨보다 먼저 저세상으로 갔다는 분이요. 그래서인지 이 몸종은 저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훌쩍 건너지 못하고 죄송한 마음이 남아 그 집을 맴돌면서 아씨를 찾고 있었다는 분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 친구 어머니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시고 우연하게도 그 아씨를 찾아 헤매던 영혼이 찾아온 것이었죠. 아직 어린 나이라 한참 아침잠이 많았을 애기 아씨를 새벽마다 띄우고 바로 옆에서 아씨를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님은 미련이 너무 크게 남아 이생을 떠도면 이 착한 영분을 훌훌 보내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내게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지 않고서는 이 영분은 그까지 부천을 떠돌며 몸종 노릇만 하며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찾고 그 뒤처리를 해야만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몸종과 그 엘기 아씨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몇 번이나 대가 받디어 사람들이 살았던 이 집에서 어떻게 이 몸종과 연관된 무언가를 찾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스님께 자연 들은 게 처음부터 있기나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답니다. 스님은 그 내개치가 없고서는 이 몸종이 이렇게 남아 떠도는 것 자체가 덜 이상한 일이다 싶을 정도로 분명 어딘가에 이 몸종 아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방도를 갖고 시댁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그날부터 틈만 나면 오래된 문답 위야 못장을 열어보고 이방저방 보물찾기를 하셨답니다. 사실 자기를 해치려 하는 게 아닌 것도 알겠다. 별로 겁날 것도 없었고 그 어린아이에 떠도는 영혼을 생각하니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대요. 늦은 몸종으로 태어나서 일하다가 아직도 부모 품에서 보호받던 딸위에 집에서 못 쓰던 애기 아씨를 따라 먼 고장을 왔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리고 한편으론 이것이 자기의 억보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꼭 해줘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전에 곳간으로 쓰던 지금의 창고에서 그 보물찾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명절 때만 쓰는 담은 대대로 내려오는 상과 제사 물건들이나 말을 찾고 있지 시아버님의 각별한 관리 안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다문의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도 놀러와서 봤지만 진짜 어디 박물관이나 전시장처럼 관리가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눈엔 구전에 자리 잡은 기주라고 불리는 나무로 된 큰 쌀통이 들어오더랍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웬만한 대가족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큰 통에 잔을 넣어놓고 먹는 가족이 없었기에 그 뒤집만 언젠가부터 작은 물건들을 올려놓는 선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기주가 어머니 눈에 띄긴 했지만 그 기주도 그렇고 다른 물건들도 그 몸종 아이와 연관되어 보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니의 꿈에서 그 뒤주를 다시 보셨답니다. 꿈속의 어머니는 그 뒤주를 당해 창고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꿈이고 바로 같은 날 본 오래된 뒤주가 꿈에 나오는 것도 특별하지도 않았는데 아침 내내 그 뒤주를 왠지 자꾸 마음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그 창고로 들어가신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기둥 위에 얹혀진 이것저것 작은 물건들을 다 내리고 뚜껑 같은 부분은 들어 올리셨습니다. 뚜껑을 열고 깊숙한 뒤주 안을 들어가 보는데 그 안에는 신문지에 쌓인 숫뭉치들과 옛날에 술을 모을 때 썼던 둥그란 수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달린 나무 상자 하나가 보이더랍니다. 뭔가를 끊는 듯이 어머니는 그 상자를 집어 올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셨자. 그 상자를 여니 그 안은 한지로 곱게 발라져 있고 일일이 갈아진 작은 골모, 녹슬었지만 예쁜 모양의 작은 답이 실을 감아줄 때 쓰는 듯한 나무로 만든 작은 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바늘이 꽂혀있는 손바닥만한 바늘꽂이가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 바느질통이 언제 꽂힌지도 잘 모르고 워낙 옛 물건들을 잘 관리하시는 시어머님 덕분에 사실 이 바느질통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알 수가 없었죠. 하루 종일 그 바느질통을 그대로 챙겨 들고 나와서 시어머님께 여쭤봤답니다. 송사정은 모르시는 할아버님께서는 며칠 동안 그렇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지지더니 결국은 그거 하나 건져내며 새 며느리가 정말 보물찾기라도 한 줄 아셨죠. 어머니는 시어머님께 이것저것 물어 이 바느질통에 시어머님의 할머님이 대물림 받아 쓰시던 술을 놓을 때 쓰던 바느질통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안을 수묵지을 솜씨있는 여자들이 없어서 할머니를 쓰시던 바느질통 자체를 곳간 안에 모셔뒀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다 지주 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어떤 물건이 몽종아리를 이 집에서 떠나보내게 해줄 매개체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군요. 이 바느질통은 그저 옷이나 찢는 바느질을 할 때 쓰이는 게 아닌 매운만들 투수들이 점잖게 앉아 비단을 술을 먹을 때나 쓰는 바느질통이기 때문에 주인도 그 몽종아리일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다 계속 눈에 들어오고 손이 가는 물건이 있었는데 손으로 만든 바늘꽂이가 신경이 쓰이셨대요. 모여 불린 듯 그 바늘꽂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바느질된 부분을 가운데로 두고 실단을 조금 뜯기도록 잡아만 듯합니다. 실단이 한두 개 뜯겨지니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구멍이 생겼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건 새까만 머리카락 뭉치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거지만 요즘 바늘은 스테인리스로 된 게 많아 녹도 잘 안 쓴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옛날 그 시대의 바늘은 코끼리, 머리띠름을 발라가며 바느질을 해야 할 만큼 낼때나지 않았고 모르드며 녹까지 쓰기 때문에 사람 머리카락을 모아 만든 바늘꽂이에 바늘을 꽂아주고 썼답니다. 어머니가 흘린 듯 찾아낸 것도 바느질통 자체가 아닌 바늘꽂이 안에 머리카락이었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 머리카락이 누구의 것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날 바로 그 바늘꽂이를 통째로 담벼락 아래서 피우셨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잘 가세요. 다음에는 편안한 팔자로 태어나세요. 라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친구분 어머니께서 벌전 이상한 일을 적지 않으셨다는 글을 막 썼지만 정확무자 그 머리카락 뭉치를 태우고 벌전 이상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예전에는 몽청들이 아씨 옆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바늘꽂이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자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몸종아이를 생각하며 머리카락을 잘라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많으지만 확실히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이긴 하네요. 죽어서도 섬겨한다는 미련에 떠나지 못하는 귀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에는 참 심지하면서도 섬뜩한 귀신들이 많죠. 사적 귀신이나 칸탄다라가 가장 대표적인 귀신들이며 오늘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에 담긴 칸탄다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대충이라도 칸탄다라가 어떤 용기인지 아시는 게 좋은데요. 칸탄다라는 상반신은 무녀, 하반신은 대, 그리고 6개의 탈을 가진 요비입니다. 사사람이 칸탄다라의 하반신, 즉 뱀의 하반신을 볼 경우에는 오랜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고 상반신은 무녀를 보면 그나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복자들은 칸탄다라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나뉘어서 항문동한다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그다음 들어보시자. 초중학교 시절은 시골에서 철부지에 사고 뭉치러 베이비와 투치 사이가 좋았는데 셋이서 매일같이 사고를 치며 놀았습니다. 정말 엘리는 가족들마저도 포기한 상태였는데 빌은 그래도 항상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셨죠. 겉으로는 매우 엄해 보였는데 누가 뭐라 해도 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주셨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띠가 중3이던 어느 날 꽤 크게 싸웠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에게 몹시 심하게 대들었고 엄마를 때리는 바람에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를 봤는데 죽은 물고기 같은 눈으로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엄마가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낳아준 엄마를 이치적으로 만들어 놓는 걸 보니 너는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비는 화가 덜 풀렸는지 그런 아버지한테도 시끄럽다고 뽕나 아버지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후원을 했죠. 아무 말 없던 아버지는 띠에게 너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냐고 물었고 빌은 당연히 무서운 게 없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보여달라고 물음장을 놨죠.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는 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엄마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냐? 나로 생각이 있다. 이건 네 아버지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네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다. 그 말을 띠는 상관없으니 말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숲속에 출입 금지되어 있는 장소 알고 있지? 저리 가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가보면 알 수 있을 거라. 거기서도 지금처럼 한번 날뛰어봐라. 할 수 있다냐. 아버지가 말한 숲은 동네 뒤에 있는 작은 산이었는데 산 자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2m 정도 되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붉은 밧줄과 가시밭이 철사로 되어 있었는데 줄에는 흰 종이와 수많은 단물들이 달려 있습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소문들이 있었지만 종부 집단이 있다는 게 가장 유명한 소문이었죠. 숲 안쪽까지 갈 이유도 없었고 멀었기 때문에 잘 가지도 않았었죠. 이에 아버지는 이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엄마와 함께 1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리는 그대로 집을 나와 함께 있던 저와 에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죠. 우리가 띠에게 진짜 거리에 더볼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띠는 그냥 아버지가 겁을 주는 거라면서 다행히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재미삼아 저와 엘리도 같이 가자고 말했고 이것저것 도구들을 챙겨서 새벽 1시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을디양양하게 숲들 입구까지 왔고 글씨를 비치며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들어와 걷기 시작한 것과 같은 타이밍으로 멀리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처음 눈치챈 뒤에 뛰었는데 그 말에 귀를 집중했더니 정말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소리는 낙엽을 질질 끄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지가 빠직하고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곳에서 들렸기 때문에 그리 무섭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냥 동물일 거리 싶어서 별 상관 안 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20분 정도를 더 들어왔는데 또다시 B가 이상한 걸 감지하고는 A에게 혼자서 조금만 걸어가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A는 앞으로 걸어갔다 왔고 B는 그걸 보고는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죠. 왜 그러냐고 묻자 B는 조용히 하고 잘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A에게 다시 한번 갔다 오라고 말하곤 도리적 뒤를 기울였는데 두세 번 반복하고 나니 간신히 되다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그 소리는 우리의 우울지gin에 맞춰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걷기 시작하면 그 소리도 걷기 시작했고 멈추면 소리도 멈췄죠. 마치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누굴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는 클래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던 건 여기까지 두었던 20분 동안 그 소리와의 거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걸어가다 보니 B의 아버지가 관했던 울타리가 보였고 그 정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거든요. 3명 모두 울타리를 처음 봤는데 어중만한 것도 아닌 엄청난 울타리다. 앞에 있으니 한동안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죠. 평상시에 지진을 믿지도 않는 우리가 봐도 현실적인 것이 아니었고 뭘 더 위험한 곳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A와 제가 울타리를 보며 이걸 부수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지만 B는 이런 거에 겁먹지 말라며 가져온 도구로 울타리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를 부술 때마다 달려있던 수많은 종소리다 숲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어찌나 튼튼하던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울타리를 지어 올라다 넘어야 했죠. 밧줄을 이용해 셋다 울타리를 넘었고
넘는 순간 굉장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되는 폐쇄감과 뭔가 다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A와 B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울타리를 넘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까부터 마당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걸다. 우리는 더 이상 그놈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몰라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울타리를 넘고 나서 30분 정도를 걸으니 희미하게 반대쪽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을 보니 6그루의 나무에 줄이 쳐져 있었고 정확히 육각형 모양으로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를 쏘나 볼 수 있는 세전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셋 다 말문이 막혔고 정말 엘리는 겁을 질리기 시작했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제한 표시줄과 함께 그 안에 함이 있음이 정말 잘못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울타리를 쳐져 있었던 이유는 이 함 때문이라는 걸 모두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빌은 아버지가 말한 위험한 게 이거라고 생각했고 겁을 지는 저와 엘리를 뒤로하고 그 함을 열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빌은 분명 그 안에 보물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는 서서히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겁에 질려 있었지만 워낙 단합적인 빌을 따라 걸어갔고 가까이서 보니 상자는 오랫동안 빌에 맞았던 건지 온통 노빗으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자에는 봉필 같은 걸로 이상한 게 그려져 있었는데 담 내내 그려진 그림들이 서로 닮아서 적히지 않았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A와 제가 B를 말렸는데 B는 오히려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땅에 고정되어 있는지 움직이지 않았고 B는 구석구석을 살피며 상자를 뜯을 방법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자의 한 면을 뜯어낼 수 있었는데 상자를 뜯으니 그 안이 훤히 들어가 보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내 뒤쯤 위에 페트병 같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중앙에는 뾰족한 끝부분이 불빛이 일진 5cm 정도의 이쑤시개 같은 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기분 나빠서 그 물건들을 만지지도 않았지만 B는 페트병 같은 항아리를 손에 들고는 냄새까지 맡았죠. 그리고 이쑤시개처럼 생긴 걸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에 땀이 났는지 이쑤시개들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가 헝클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오른쪽 번은 반대쪽에 있는 울타리에서 무서운 기세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명은 겁에 질려 동시에 소리를 질렀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B는 누가 장난을 치는 거냐며 욕을 했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죠. 뒤에서 우리는 가지 말라고 B를 말렸는데 조금 걸어가던 B는 이내 갑자기 멈춰서서는 그 앞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혼내줄 것처럼 당당히 걸어가던 B에게 혹시 겁이 난 거냐고 장난을 쳤는데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B가 보고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B가 플래시로 비추고 있는 곳에 뭔가 서 있었거든요. A와 가까이 가서 그곳을 보니 어둠 속에 푸르스름한 여자의 얼굴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얼굴을 반만 떼고 내놓고 플래시 불빛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의 일발이 다 보이도록 입을 벌리고 눈도자는 비정상적으로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총 누가 질렀는지 모를 비명소리에 일제히 뒤로 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서로를 볼 여유도 없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단항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윽고 물타리가 나왔는데 단번에 달려들어 재빨리 지어 올라갔고 반대로 뛰어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겁을 지는 A는 물다리를 제대로 넘지 못했고 반대편에서 B와 저는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봉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울타리가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가 겨우 울타리 위에 올라왔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A가 아닌 다른 곳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A도 울타리 위에서 우리가 쳐다보는 방향을 봤고 울타리에 아까 그곳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얼굴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청바지미 알몸이었고 오름탈과 왼팔이 슬릿이 달려 있어서 능숙하게 울타리의 철사와 밧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듯 이쪽으로 빠르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레이는 우리 쪽으로 뛰어내렸고 그래서 야정을 지니던 우리는 다같이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터무니없는 공포감을 사로잡혀 오로지 앞만 보고는 필사적으로 뛰었죠. 성시풀리는 도착할 것 같았지만 거의 10시간은 달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걸 본 우리는 셋 다 모두 급정지를 했고 설마 그 여자가 벌써 저기 있나 싶어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누굴지는 모르지만 입구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다시 달리기 시작해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는 드디어 나왔다며 소리를 질러댔고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셋다 머리가 새하얘져서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들었죠. 집에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대로 우리를 차에 태워서 집이 아닌 집회소 같은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누나와 엄마 그리고 베이의 아버지, 비는 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평소 대화를 거의 안 했던 엄마는 울고 있었고 베이의 아버지 또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베이는 아버지에게 흠씬 맞았고 저는 엄마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말들을 들을 수 있었죠. 한동안 각자 가족들과 그렇게 있다가 이에 뒤에 어머니가 오셨고 부모님들께 이번 일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또한 그래도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다행이다며 너무 미안하죠 만나고 하셨고 그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다들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새벽까지 그 난리를 쳤더니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나가 와서는 저를 흔들어 깨웠죠. 잠들은 누나의 표정을 보니 꽤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뒤에 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전화를 받아보려 하는 거였죠. 수화기를 대보니 뒤에 어머니께서 무섭게 외쳐댔습니다. 이거 이상해. 어젯밤 거기서 뭘 하는 거야? 모델이 너머에 들어보기만 하는 게 맞니? 모델 정상적으로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전화를 끊고는 B의 집으로 갔습니다. A도 전화를 받았는지 이미 B의 집에 와 있었죠. 어머니의 말을 따르면 B가 어젯밤에 집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양팔과 다리가 아프다고 절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아프다고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전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그 말을 듣고 1층에 올라가 보니 계단에서부터 B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손발을 쭉 뻗은 채로 몸부림만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B를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울부짖을 뿐이었죠. 다시 B의 어머니께 갔더니 조금 전과는 달리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어제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최근에 B가 울부짖으면서 어제 그곳에서 그곳을 봤다고만 말했는데 대체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는 거였죠. 우리는 그곳에서 있었던 일과 상자를 열고 만졌던 걸 상주히 말했는데 분명 그 모든 물건들은 우리 셋 다 똑같이 맞았기 때문에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A와 저는 동시에 이쑤시개를 말했습니다. 이쑤시개같이 생긴 것들을 흐트러지게 한 건 분명 B가 했던 거였죠. 그 얘기를 하자 순식간에 B의 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손발의 서랍에서 웬 종이를 꺼내더니 그걸 보면서 어디로 온다 전화를 거셨죠. 동아리는 영문을 몰라 한참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어머니는 직접 방문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하며 집에 가서 거리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해놓겠다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말하셨고 대체 어디로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베이와 저는 B의 어머니와 함께 어느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띠는 그곳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죠.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걸려 도착하고도 서로 2시간을 넘게 운전해 도착한 그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어느 저택이었습니다. 맑았지만 큰 그 집은 창고도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소리종을 누르자 아저씨와 여자아이가 우리를 마주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정장차림이었지만 아이는 속옷에 붉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위 모녀였습니다. 저집 무슨 성원인지는 몰랐지만 그 집안은 대대로 모녀를 해왔고 재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모녀 집안 같았습니다. 모녀의 이름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아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넓은 다단리 방으로 안내했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그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대한 잠자하게 말하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수실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뜸 이놈들이 뭘 건드렸다고? 라며 화를 내시더군요. 전혀 영문을 모르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그걸 건드리보냐며 금밤이라도 달려들 듯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오이가 아저씨를 제지하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혹시 그걸 만졌는지 건드려서 조금이라도 형태를 바꿨는지 묻더군요. 제가 그 이수실이 모양을 만졌다고 말하자 아오이는 누가 만졌고 형태를 바꿨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엘리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삐가 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저씨는 삐의 어머니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감이지만 아주님은 이름이 어쩔 도리다 없을 것 같습니다. 삐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못먹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를 보고는 그곳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죠. 속칭 나리자라, 나리다라, 칸탄자라, 칸탄다라라고도 불렀지만 현재는 진리만이 부르는 이름은 칸칸다라였습니다. 이미 신화라 전설이 가까운 이야기였는데 아주 먼 옛날에 사람을 잡아먹는 큰 땡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골치를 썩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제대로 무녀 집안이었던 이곳에 마을 사람들이 도움을 청했고 당시 무녀가 그 뱀을 퇴치하러 갔죠. 마을 사람들이 숨어서 지칠 보는 가운데 무녀는 큰 뱀을 퇴치하기 위해 전면으로 맞섰지만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뱀에게 파발진을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대항했고 파발진을 잃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녀를 산 제물로 바치면 될지 마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뱀에게 제안을 합니다. 뱀 또한 그것을 승낙하고 자신이 먹기 쉽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무녀의 팔다리를 잘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무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팔과 다리가 잘려져 뱀에게 먹혔고 잠시 동안 마을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무녀의 집안 사람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큰 뱀이 더 이상 마을을 덮치는 일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아직까지 죽은 사람들이 18명이었는데 무녀 집안 사람들은 6명 모두가 죽었고 시체를 보면 오른팔 혹은 왼팔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겨우 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무녀의 원한을 달리기 위해 상자를 일정한 주기로 옮겨가며 공양을 했던 것이죠. 상자 겉면에 적혀있던 글씨는 공양을 해온 무력 자문들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칸칸다라에 관한 이야기는 알아서만 안 되고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만일을 대비해 관리자의 연락처만 전달해 놓은 거죠. 그 전화로 삐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고 무력 가문들이 회의를 해서 이곳으로 삐를 옮기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자는 기본적으로 산 혹은 숲에 옮겨집니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6개의 나무와 6개의 줄은 마을 사람들은 6개의 봄은 무녀의 가족을 내 귀퉁이에 놓인 항아리는 살아남은 4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의 곰이 이루고 있는 형태가 무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형식이 취해지게 되었는지 상자 자체에 관해서도 언제부터 그와 같은 것이었는지도 저희 집을 포함해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장 많이 퍼진 서로는 살아남은 4명이 문예를 집에서 원한을 진정시키기 온갖 일을 조사해서 그 결과로 태어난 거라는 섬입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예전에 칸탄다라를 물리친 무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두가 2~3년 만에 갑자기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칸탄다라를 물리칠 수 없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3명은 완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숙했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 어머니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했죠. 그러다가 아저씨가 머리가 본 것이 하반신이 맞냐고 물었고 우리는 하반신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상반신뿐이었고 좌우로 팔이 3개씩 붙어 있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무녀가 깜짝 놀라더니 분명 봉을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냐며 재차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봉을 움직이면 반드시 하반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째서 상반신만 봤냐고 말입니다. 저희는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분명 상반신밖에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갑자기 기쁜 표정을 지은 아저씨는 그의 어머니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슬타 아저씨를 쳐다봤고 두 사람은 그 의미에 설명해줬습니다. 부녀의 원한이 쓰이는 행동이 2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이자. 원래대로라면 미수시리로 말한 공을 물질이며 필연적으로 칸칸다라의 하반신을 봐야 되는데 어찌된 영물인지 그걸 보지 못하셨구냐. 그리고 상반신은 모녀를 보았다면 그 모녀는 생명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녀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저 장난에 불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이 어머니의 표정은 기쁜 마음에 삼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정식으로 삐를 돌보기로 했고 저와 A는 근처 선안에서 불제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삐를 만나지 못했고 어디로 되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조금 이상했던 건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B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혀 모르고요. 다행히도 부모님께 전해 들은 바로는 지금은 완전히 나아서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일 또한 빠르게 안정되었고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칸칸다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상반신은 모녀이고 하반신은 대민 칸칸다라는 오래전부터 모녀 집안들이 힘을 합쳐서 관리하고 있었고 주인공들이 그 상자를 건드리는 바람에 다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특히 이쑤시개처럼 놓여있던 몸을 건드리는 바람에 모녀가 나타나게 된 것인데 어째서인지 하반신이 아닌 상반신이 나타나 더욱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진실이 숨겨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이 모든 과정에서 사건의 빌미였던 B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B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셋이서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는 B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걱정이 되었던 B의 아버지가 따라왔던 것이고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자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B가 망가뜨린 보물 제자리로 돌려먹고 그 과정에서 칸칸다라를 만나 B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추측보다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참 믿어달라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이상하게도 주변에 의심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 방에는 온통 탐험부적부터 시작해서 연주, 십자가, 천수벽, 성수 등 귀신을 쫓는 물건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신이 싫지만 몇몇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중 지금도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종종 제품을 몇 달 동안 보관해야 할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품들을 보관해야 할 창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깝고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찾아야 했죠. 저와 부장님에게 창고를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다른 일은 안 해도 되니 당장 물류 창고를 찾으라는 필명을 받들고
창고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부동산 전화, 벼룩시장 등을 열심히 뒤졌지만 마땅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서 배를 먹고 있었죠. 팔천을 돌아다니다 장소를 찾지 못하고 부장님과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고 있다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인드로 슈퍼 아주머니께 근처에 창고 건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고 물건만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냐고 몇 번을 물어보시더군요. 전혀 당연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제 골목에서 우회전을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시더군요. 털레 거기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 그 집은 1층 집이었고 2층에는 주인 4명가 살고 1층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일동을 누르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창고를 쓸만한 곳 소개받아 왔다고 말하고는 1층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꽤나 어두침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거리가 가깝고 차량 접근성이 좋아 스라차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길집과 내구를 시작했는데 웬걸 확실히 들어온다고만 말하면 엄청 싸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길이 왼쪽이나 싶어서 바로 뒤에 하더라고는 인테리어 조금 손보고 바로 물건들을 적재했습니다. 그때도 장마철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 날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야간 작업까지 피하였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 번개가 치더니 부슬부슬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도 오겠다 야참으로 먹자며 족발을 소주를 지불이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3명이서 비를 보며 소주를 먹으니 그렇게 잘 들어가더군요. 하지만 빗줄기가 점점 거칠기 시작해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들이치다 보니 오줌이 마려워졌고 집 뒤쪽으로 돌아 화장실로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스위치를 눌렀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 불이 켜지지 않았고 담배 한 개 태워 물고는 불빛 삼아 치열하게 주변을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천둥이 쳤고 순간 0.1초 정도 환하게 밝아졌는데 그 사이 화장실 천정에 웬 여자가 매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봤는데 저를 째려보면서 허공에 떠 있는 걸 보고는 제 뒤까지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오줌을 싸는 건지 오줌이 흐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듯 달아나면서 입에 문 담배가 침으로 다 젖기 시작했는데 작들은 올리지도 못하고 잽싸게 뛰어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그 와중에 작도 밖으로 그곳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짐 싸서는 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창고 근처도 안 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지 마련이고 제가 그 창고의 책임자로 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고에서 제품 출하할 때마다 확인 도장을 받고 제품 물량 점검하는 일을 제가 했는데 다른 동료들은 꿀보질이라면서 저를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일이 죽는 것보다 싫었죠. 한숨을 푹푹 쉬고는 창고 입구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두고 방구석마다 턱도 불고 책상에 붉은 서적을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그곳에서 생활했는데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마침 출근차 하나가 저녁 늦게 오는 바람에 회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품 출고를 하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창고 전화에 전화벨이 울렸고 깜짝 놀라서 받아보니 신호음만 뚜뚜거리더군요. 누굴 정말 전화를 했나 싶어 확 끊었는데 링에 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다시 소리를 들린 역시나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순간 짜증이 나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다시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바라보니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8시 출근한 차량인데 창고에 손지갑을 두고 나왔다고 11시 30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전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 손지갑은 찾을 수 없었는데
별 수 없어서 의자에 앉아 PDA로 게임을 하며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PDA 게임은 지름에 대낮이 노트처럼 펜이 있어야 했는데 그걸 하다가 펜을 떨어뜨렸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길래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숙이는 순간 전화선이 보이는 겁니다. 책상다리에 전화선이 걸려서 빠져 있었는데 수원이를 들어보니 전화는 당연히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방금 전에 제가 받았던 전화가 생각났고 소름이 쫙 돋더군요. 전화선이 빠졌는데 어떻게 통화가 될 수 있었나 싶었고 혹시나 모른다며 8시 출고한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운전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방금 전에 손지갑 찾으러 온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오밤중에 무슨 말 하는 거냐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딱잖아 말하더군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싶어서 나머지 운전사들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단지 자꾸 전화번호가 일시로 배정된 번호였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수순이었고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서는 허겁지겁 셔터를 내리고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군요. 돌아보니 회사 동료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술이 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놈 집이 워낙 멀고 리잡을섬이다. 일단 급한 대로 창고로 데려갔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이놈 둘 다 창고 뒤에 있는 쪽방을 이었고 이 방이 창문 하나만 넘으면 제가 예전에 귀신을 보았던 화장실이 있던 곳이었죠. 혹시 몰라서 창문을 닫아놨더니 이놈들이 더워 죽겠는데 왜 창문을 닫냐며 그저우진에 일어나서는 창문을 열고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창문 위에 열쇠를 놓고 창고 밖을 나섰습니다. 토요일 주말을 대떨같이 보내고 다음날이 되자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7시가 되자 그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쟤들 어제 그 미친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고 사수를 하라는 겁니다. 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자기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기더래요. 칠팀에 누가 장난치는 줄 알고 욕을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잡아당겼고 나중 되니까 점점 아프더랍니다. 이 방이 쪽방이다 보니 창문이 굉장히 낮았는데 아파서 눈을 떠보니 웬 산발을 간 여자가 창문에서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더랍니다. 마구 주먹을 휘둘렀는데도 머리를 잡고 놓지를 말아서 1년 죽인다고 그대로 창문을 뛰어넘었는데 그 순간 속이 울렁거려서 그대로 토론했답니다. 지원하니 토론하고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여자는 온 데도 안 되었고 사라졌죠. 다시 방으로 걸어와 숨도 좀 떼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만 보였습니다. 대체 위층 사는 새끼들이 누군데 사람 머리 가지고 이딴 짓을 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위층에는 외아들 하나 살고 있어서 여자는 없었을 뿐더러 그 여자가 대충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제 그런 일이 있었고 11시 30분에 지갑을 찾으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질 않나 생각할수록 소름 끼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열쇠를 받았는데 아직도 불이 안 나셨는지 그놈이 계속 씩씩대고 있더군요. 아직도 어제 자기 머리를 잡은 게 사람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당장 또다시 그 창고로 가야 해서 급한으로 프린터로 관세 홍보사의 절진상을 출력해서만 창문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동안 화장실에 가도 이상한 일이 없었고 그 여자는 낮잠아짐이 닿았습니다. 이제는 창고 일도 익숙해져서 칼집은이 직원이었는데 제가 꿀보직을 얻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회사 직원들이 놀러오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경험 나와서는 일 안 하고 번호 피워서 만원도 끓여 먹었고 다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가리도 갔죠. 그러다 문득 창문 위에 제가 붙여놓은 관세음 보살 그림을 보면서 저게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술을 취했던지라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 뜻인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꺼냈습니다. 다행히 다들 그냥 웃어 넘겼지만 저녁 늦게까지 술을 먹다 보니 다들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렸습니다. 그때 술을 먹은 사람이 저까지 4명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보니 가장 막내인 직원이 뒤로 나자빠져 있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지저한 사람을 봤는데
창고로 데려와서 뺨 때리고 난리 도루스를 치미 그제서야 눈을 떴고 텅숭아란 덩치인 놈이 일어나자마자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시원한 오줌을 싸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화장실 변기 안쪽에 웬 여자가 자리를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그대로 자빠져 기절을 했던 거였죠. 워낙 말이 많은 친구여서 등진 회사 직원들 자리에서 창고 여자 미신 이야기다 돌았습니다. 심지어 호기심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직원이 창고를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고참 하나가 술을 마시고는 2층에 살고 있던 집주인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귀신 나오는 법을 일기 안 했냐고 엄청 닥달도 냈는데 정상적이라면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있냐고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말 말 그대로 소소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사람들이 말려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무를 돌고 있어서 전화만 되면 직원들에게 전화 먹어서는 너 혼자 거기 있어서 괜찮겠냐는 장난 전화가 오기도 했죠. 그러다 회사 상사 하나가 이제 한 번만 더 귀신 이야기 나오면 창고 옮길 거니까 압수하라고 하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싶었는데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쭈쭈바 하나를 사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맞은편 집에 1층에 누가 이사를 오는지 이삿짐 차라리 서 있더군요. 신경 쓰지 않고 창고에 들어가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바람도 쐴겸 다시 창고 밖으로 나오니 이사하는 분 앞에 아주머니 두 분이 서 있더군요. 맞은편 건물 1층이 가방 공장이었는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가서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널짓이 찔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 2층에 이사 오는 사람이 아주 용한 무당이고 신드민 무당이라고 말하더군요. 오, 이게 웬 똥긴다. 시간 되면 점이나 한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떠서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무당이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에 창고를 출근해 창고 문을 열려고 셔터를 만지고 있는데 발 밑에서 뿌직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누가 왕소금을 저 옆에 쏟아놓은 겁니다. 주변을 봤더니 주인집 대문부터 시작해서 창고까지 질게 소금을 쏟아놨는데 자세히 보니 창고 건물 주변으로만 소금을 왕창 부었더군요. 당시만 해도 누가 소독을 했나 싶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오정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은편 1층 무당집에서 북거리를 하는 건지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렸고 한참을 듣고 있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창고 안으로 쑥 들어오시더군요. 그래서 밀심다 하는 표정으로 책상에서 일어났는데 저를 보지도 않고는 뭔가 혼자서 주절주절 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할머니를 불러도 계속 혼잣말을 하셨고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더니 갑자기 저한테 확 보이시더군요. 얼굴이 따끔해서 보니 왕소금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제 말도 가뿐히 무시하고는 그대로 다시 무당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곳에 못 있겠다 싶어서 가자 매일 회사를 전화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렸고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저녁에 부산에서 입구 차량이 온다고 하더군요. 창고가 닫혀서 놓을 곳도 없다고 말했더니 못 뛰지 말라고 잘 정리하라고만 말하고는 사람 하나 더 붙여줄 땐 일단 잘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수 없이 일단 창고 정리부터 시작됐는데 멀때같이 지각한 친구 하나가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얼마 전에 지사에서 복대한 직원이라고 소개하고는 같이 창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일하고는 담배나 살당 슈퍼로 향했습니다. 담배나 커피를 사서 자려고 하니까 슈퍼 아줌마가 혹시 저 밑에 창고 보이냐고 물어보고 있었군요. 맞다고 하니까 혹시 거기서 항상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 내릴 때만 사람이 있고 저녁에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죠. 혹시나 싶어서 아줌마 여기 오래 사셨냐고 물었더니 벌써 15년째 슈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자전이 권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요량으로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려고 창고로 돌아오니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쏘아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바람이 들어오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쪽방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반지은 모자의 사진으로 철사로 고정시켜놔서 열 수가 없었는데 이게 왜 열려있냐고 말했더니 오늘은 직원이 너무 덥다고 사진을 쓰레기통에 넣고는 여겁다는 거였죠. 이렇게 더운데 왜 창문을 닫고 있냐고 하길래 차마 귀신 나온다는 말은 못했죠. 같이 밥을 먹고 조금 쉬고 있는데 뜻 모듬이 마려워졌습니다. 도저히 그 화장실은 잘 용기가 안 나서 급한 대로 밖에 나가서 노상 방류를 했습니다. 모둠을 쌌던 곳에서도 자꾸 화장실이 훤히 보였는데 싸고 있는 도중에 계속 쇠가 달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마치 쇠를 돌리는 것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났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창고 화장실 문이 계속 열렸다 닫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새로운 놈이 화장실을 치고는 문은 안 닫아놨는지 바람에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 하얗고 빨간 게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눈을 찌푸려서 보고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무섭더군요. 마치 돌치리다가 하듯 하얀 손과 시뻘건 손톱이 나와서는 그 문을 계속 닫았다 열었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줌도 다 못 싸고 그대로 창고로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직원에게 다짜고짜 창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직원은 후라닥 쪽방으로 달려가 창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잘 안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참을 띵띵대더니 갑자기 손을 꽉 하고 뒤로 빼는 겁니다. 마치 전기라도 잠전되는 것처럼 빠르게 손을 뺐는데 그리고는 이내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180이 넘는 남자가 방바닥을 찌면서 채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그의 꿀소리를 지르며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둘 다 비명을 지르면서 창고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숨을 고르고 있으니 이놈이 저한테 명령을 내려달라는 듯 쳐다보더군요. 곧바로 하얀 차량이 들어왔고 저희 둘 다 지금 방금 거기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으니 운전자가 내려서는 창고 안을 보면서 아무도 없냐고 지읒대더군요. 하는 수 없이 다시 창고를 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둘 다 물건들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화장실 쪽으로 가자면 창문을 발로 차서 저고 닫았죠. 촬영 작업을 마치고 차량이 떠났는데 뒤를 보니 이미 이놈은 당장이라도 나가자는 듯이 자기 물건들 다 챙겨서 열쇠를 들고 있더군요. 저도 따질 것 없이 바로 짐 챙겨서 자동차로 갔습니다. 그놈은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저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넌 짓이 봤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봤다고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창문 닫으라고 소리쳤을 때 도둑 든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창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위에 머리를 산발한 웬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1m도 안 되는 바로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몸을 없고 덜렁 얼굴만 허군에 떠서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손을 봤냐고 했더니 머릿속에 남는 건 대갈통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회사로 출근해서 당장 건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가서 도저히 귀신 때문에 일 못하겠다고 하소연 했고 중얼 소리는 못 들었지만 결국 다른 창고를 알아보는데 동의해줬습니다. 결국 다시 그 부장님과 다른 창고 장소를 물색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조를 창고에 박아놓고 몇 가지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알아보기 전에 부장님을 모시고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여기 밑에 건물 1층에 있던 사람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짜고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창고 빼내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돌이 들어간 사람은 한 달을 못 고친다고 말하나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동네가 이웃 목소들이 많았던 동네라고 말하더군요. 쉽게 말해 밤속집이 많았는데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이 방석집 거리였는데 언젠가 살인사건이 나서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났고 그 이후로 방석집들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살인사건이 난 곳이 저희가 있던 창고 건물이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아무리 담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와도 판단을 못 버티고 줄줄이 나갔다는 거였죠. 저희도 물론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가는 거였고요. 그래서 무슨 사건인데 귀신이 나온다고 물었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잘 알 거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일단은 다른 창고 건물을 물색하러 다니다가 저녁 6시쯤 신입들도 걱정되고 해서 부장님과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창고에 들어서니 신입들은 힘이 나서 제각기 놀고 있더군요. 일단 2시간 정도 쉬었다가 주인 아저씨가 돌아오면 당할 때 됐다는 말은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주인 아저씨가 왔고 저희가 창고를 옮기려고 한다니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나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슈퍼 아줌마한테 이곳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체나만 듯 주저앉아 나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슈퍼 아줌마 말처럼 이곳이 원래 다은서집이었는데 마음씨 좋고 착한 아가씨가 가게를 했답니다. 아저씨 말로는 항상 볼 때마다 일자선이 좋고 힘든 일을 하지만서도 늘 웃고 다니는 그런 아가씨였대요. 이 아가씨 옆에는 같이 일하는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심장일보다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언니 동짐이었답니다. 원래 제대역수 근처에는 깡패나 건달들이 꼴리 마련인데 이 동네에도 건달들이 많았고 그중 한 년이 착한 아가씨와 눈이 맞았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는지 저런 년이까지 오갈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화장실 앞에서 피를 엄청 토한 채로 죽어서 발견이 되었답니다. 경찰들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언니라는 사람이나 저런한 사람도 와서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하고요. 사인은 농약인지 독공유를 먹고 죽었던 건데 당시에는 자살로 전론을 지었답니다. 결국 방석집도 폐쇄되었고요. 문제는 몇 달 뒤 다시 경찰들이 이곳을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죽은 동생의 통장에서 돈 5천만 원이 언니에게 입금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언니를 수배했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며칠 뒤 범인을 잡았는데 결혼한다는 남자놈을 조사해보니 원래는 진짜로 동생과 건달이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니라는 사람이 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며 같이 살인을 계획했던 거였죠. 5천만 원이 당시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고 둘 다 그 돈을 노리고는 남자놈이 결혼하겠다고 거짓말을 쳤고 아침에 주스에다가 농약을 넣었던 겁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토했는지 쪽방에서 쪽방 창문 너머까지 피멍머리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범인들의 말로 또한 처참했습니다. 그 건달과 언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보도 작업을 했는데 언니라는 사람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건달은 반병심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서 심한 조회가 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있던 신참들도 사실이 되었고 부장님은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괜히 뒷심이 불쌍해지더니 니네 술이 땡겨서 부장님을 위해 술이나 한잔하자고 말씀드렸고 그저 우리 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자리에서 계속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며 범인들이 저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냐는 말만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당장 새로운 창고를 알아봐야 했고 그때까지 신입들은 창고를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부장님과 다시 창고를 물색하고 있을 때 신입 중 한 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지금 창고에 난리 났습니다. 당장 와담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지르고 너머로 요사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정황차 지신을 본 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창고에 난리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차를 돌려 창고를 향했죠. 창고에 들어가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탑과 수분이 뿌려져 있었으며 팬더리 소리가 온 촌지에 들렸습니다. 신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고 역시나 무당 할머니가 창고에 들어와 있더군요.
부장님과 제가 할머니를 잡아 끌어내려고 하자 어찌나 힘이 센지 꼭 모세덩이를 잡고 끌는 것 같았죠. 일단 친구를 잡아다녀서 좋은 부잣집에 할머니를 모셔다 왔는데 할머니께서 냉수를 벌컥벌컥 드시면서 저희를 계속 째려보시더군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시집녀는 무슨 짓을 못할까. 일단 복도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가 싶었지만 그걸 알고 계시던 부장님이 만화짜리 시대를 몇 장 꺼내어 소반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수금을 들고는 또다시 절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싶으면 저쪽 거기에 살고 싶으면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이미 우리는 그 내막을 알고 있었지만 부장님과 눈빛 교환을 해서 모르는 척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그냥 나가면 되지 뭘 기다려. 이놈아, 저런 쪽은 본 놈이 그걸 몰라? 하는 수 없이 부장님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죠. 그리고 창을 띄우는 곳에 하얀 잔을 가득 담고는 창을 저 앞뒤 3개 꽂으셨습니다. 이걸 들고는 거기 가서 키우고 오라고 하시고 양초도 부자로 챙겨주셨죠. 그걸 들고 나가려고 하니 뒤에서 지금 말고 회지면 키우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일단 요한 무당이라고 하니 저녁에 향을 틔우기로 했는데 부장님도 이미 겁에 질리셨는지 회사에 일이 있다면서 그대로 냅대시더군요. 저도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창고로 가니 이미 신입들은 도망을 쳤는지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서 뛰어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이 띵계 저 띵계를 대나서 나타나더군요. 8시에 주인 아저씨가 오며 자취 들어가서 향을 틔우자고 말하고는 다같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오자마자 빠르게 들어가서는 향을 틔우고 그 양옆에 양초를 피우고는 곧바로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뭔가 잠자리가 편치 않아서 이상한 마음에 회사로 간다고 바로 창고로 갔는데 또 한바탕 난리가 나 있더군요. 맞은편에 있던 다방공장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위를 보니 부잣집이 새까맣듯하고 뼈마디만 남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어제 부잣집에 불이 났고 다행히도 무당 할머니는 그 전에 사람들이 떠내왔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창고로 들어가니 차초가 차지도 않았고 양초는 다 타버려서 온데간데 없었죠. 그 사건이 있고 한동안 창고를 더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겨우 자는 창고를 찾았고 빠르게 제약도 됐거든요. 이제 창고에 있던 제품만 새로운 창고로 옮기면 됐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회사에서 ten자 채널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난데없이 두 신입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 끝나고 부장님과 창고로 달려왔죠. 도착해보니 주인집에 등이 모여 있었고 그 집 아들이 창복을 입고 있더군요. 엊그제 주인집 아저씨가 술을 드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와 정면 충돌을 했고 그대로 사망하셨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이 짧은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 이제는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모르겠더군요. 어찌되었든 회사는 굴러가야 했고 이 때문에 부장님은 그 집에 가서 보증금을 받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보증금을 마지막으로 그곳에서의 지옥 같은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못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소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거짓은 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한치의 거짓 없이 적었습니다. 그 대신 나오가 찾고는 아직도 있고 불에 탄 모단집도 새로 지었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건물 그대로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엄마가 그 집에서 겪은 신비로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신비로운 감정이 그녀의 삶을 도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집에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